요즘에 진짜 코로나19이기도 하고 어제 날씨를 보니까 뭐 36도, 37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무더운 날씨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 한여위 꼭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노동기본권,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동지들과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ILO 핵심협약이 뭔지를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노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노조법이 이른바 ILO 핵심협약에 맞추기 위해서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진짜 우리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결론적으로 이제 ILO 핵심협약도 비준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노동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ILO 핵심협약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ILO 총회 장면입니다. ILO는 매년 이제 총회를 열죠. 근데 이거는 이제 ILO 100주년이 2019년도에 열렸던 총회 장면인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9년 ILO 창립 세계 열세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페이지마다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세계 열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ILO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이렇게 3자의 합의기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세계 열쇠가 있는데 이게 ILO에 있는 세계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한꺼번에 3명이 열쇠를 꼽아야지만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게 키포인트냐면 흔히들 우리나라 그 보수 언론 등에서는 ILO 기준이 마치 국제노총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ILO 기준보다 좀 박앤세일할 수 있지 않냐. 한국적 정서에 좀 맞출 수 있지 않냐. 기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ILO는 국제노총이 아니라 엄연히 국제적으로 노사정이 이미 합의된 기준이에요. 그 합의된 기준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서 ILO 기준보다 낮추는 박앤세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계 열쇠라는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 187개 회원국이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ILO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좀 옛날 사진이죠. 20년 전 사진입니다. 1991년에 ILO 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이 밑에 보면 파란색 글씨예요. 이게 있고 빨간색 단체를 보시면 전국 노동단체연합 전노역 옆에는 업종회의라는 그게 있죠. 이거 결국 우리 민주노총은 ILO 공대위 전노협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은 우리 민주노총 역사에서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역시 오래된 팩스 사진인데 전교조 유럽 방문단이 그 ILO 총회에 참가하고 그 국내로 내용을 이제 보고한 내용이에요. 89년, 91년에 걸쳐서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서 많은 해직 교사들이 있었고 이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ILO 총회에 참석을 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ILO는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 개선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4개 분야의 8개 핵심 협약입니다. 4개 분야에 각 2개씩 4 곱하기 2 8개 핵심 협약을 말하는데요. 차별금지에 관한 2개 협약,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2개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개 협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협약. 이 8개의 협약이 ILO에 있는 협약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다. 회원국들은 모두 이 8개 협약을 비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ILO 핵심 협약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이 8개 협약 중에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하나를 빼고는 7개를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고 보시면은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했는데 이 협약 비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노총 총파 의제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 개선의 중요 핵심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ILO 핵심 협약 결사의 자유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사의 자유. 이 결사의 자유니까 단결권만 보장한 거 아니냐. 결사니까 뭉치는 건 있으니까.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만 보장하는 거다라고 일부는 주장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ILO의 공식 유권 해석 기관인 결사자유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파업권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협약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라고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 ILO 핵심 협약은 단지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단결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단체 교섭권, 파업권까지 포함하는 노동상권 보장에 관한 협약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노사정 간의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내용이 좀 기니까 제일 중요한 조항, 제가 한 조항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87호 협약 제2조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사전허가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해서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말은 긴데 결국에는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노동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조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 사용자는 인플로이어입니다. 고용주예요. 고용하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꾸를 이루는 사람, 그 단어는 근로자가 맞겠죠. 인플로이,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ILO 핵심 협약은 근로자라고 안 그래요. 노동자라고 합니다. 워커라고 합니다. 즉 이건 무슨 무슨 말이냐면 결사의 자유와 노동상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인플로이가 아니라 고용주한테 고용된 그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만 아니라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 워커로서 노동상권을 향유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핵심 조항입니다. 이건 단지 제 말씀이 아니라 워커란 단어의 뜻이 그렇고요. ILO의 유권 해석이 또한 그렇습니다. 이 조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도 당연히 ILO 핵심 협약에서 말하는 노동자, 워커로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들이 도출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협약을 우리나라가 비준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비준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어떤 절차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2월 26일에 국회에서 세계협약,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하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국회 동의를 받은 비준서를 ILO에 기탁했습니다. 언제부터 발효되냐? 협약서는 비준서를 기탁한 후 1년 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2022년 내년 4월부터 ILO 핵심 협약이 비준합니다.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협약이 비준되면 어떤 절차가 있냐? 두 가지 절차가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약 위반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가 이 협약을 정부나 사용자가 위반했다고 한다면 ILO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협약 위반에 대한 제소, 컴플레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른 회원국이 한국의 협약 위반에 대해서 제소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상권을 탄압하면은 EU나 일본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다른 회원국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바로 EU와 우리나라의 분쟁 때문입니다. 동지들 아시는 것처럼 한EU FTA에 보면은 이 FTA에 보면 물건을 팔아먹는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FTA에 체결되는 건 노동권에 관한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노동권에 관한 장이 있고 우리나라가 EU랑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라고 FTA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EU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게을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상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FTA에 근거해서. 그래서 전문가 패널 보고서, 전문가 패널이 소집돼서 한국 정부의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고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2라운드가 벌어지는 거죠. EU가 한국 정부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컴플레인,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LO 핵심 협약이 국내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동지들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재판에서 실제로 법률과 같이 재판 규범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해 3개를 체결했고 종전에 4개를 체결했기 때문에 총 7개 협약을 비준했는데 종전에 체결한 하나, 둘, 셋, 4개 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체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 국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1998년 IMF 때 우리가 국제통화기구와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IMF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준한 효력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입법권자인 국회 동의를 받아서 체결된 아이르 핵심협약은 국내 법률, 노조법과 일단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툼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아이르 핵심협약하고 국내 노조법, 아이르 핵심협약하고 교원노조법, 아이르 핵심협약하고 공무원노조법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적용되는 원칙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법 우선 원칙, 나중에 체결된 신법이 우선하죠.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 원칙, 일반법보다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이 내용을 보시면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행기로 이제 화물 운송에 관해서는 1955년에 체결된 국제 조약인 바르샤바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 취지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아이르 핵심협약은 노조법보다 나중에 체결됐어요. 신법이죠. 그리고 아이르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을 보장하는 거고 노조법은 그 외에도 뭐 근로감독, 노동위원회 여러 가지를 규정한 일반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르 핵심협약은 특별법이에요. 정리하면 아이르 핵심협약은 나중에 체결된 신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내 노조법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노조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내 노조법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됐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 개선은 불분명 부족해요. 부도수표고 노동기본권 계약은 명확 확실한 현찰입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자나 보수 언론이 가장 떠드는 것들이 뭐냐면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했다. 이거 큰 난리 났다. 노조한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난리를 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동지들. 민주노총은 실업자 해고자 다 가입합니다. 왜냐? 지금도 산별노조에는 실업자든 해고자든 당연히 산별노조는 가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업별 노조에만 가입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그 경우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생색낼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노조법 2조 4호 암호를 개정해서 실업자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 범위를 넓혀서 특고나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정작 본질적인 건 손해되지 않고 지금도 다 산별노조 가입하는데 기업별 노조만 조금 가입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게 막 기본권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는 좀 해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종사자 아닌 조합원이라는 좀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회개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직자를 해서 종사근로자라고 하고요.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 있어요.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 조합원 누가 있을까요? 해고자가 있겠죠. 실업자가 있겠죠. 중요한 건 산별노조 조합원이에요. 예컨대 금속노조 위원장님은 현대자동차의 종사 근로자가 아니죠. 그렇죠. 금속노조 간부들도 따라서 금속노조 위원장님은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비종사 근로자인 거죠. 비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인 거죠.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해고자, 실업자, 산별노조 임원이나 간부 등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들어박았어요. 정리하면 그 회사에 재직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합 활동에 차등을 두겠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우려가 돼요.
뭐냐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제 현장 순회 간담회라는 사진이죠. 지금도 당연히 산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산하 지부나 지회를 방문해서 노조 활동, 산별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 보편적 권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과거에 OB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OBS의 언론노조 위원장님, 여기 계신 분이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이세요. 언론노조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수석 부위원장님이 우리 산하지부인 조합 언론노조 산하지부인 OBS 지부에서 파업을 하니까 우리가 격려 발언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막는 거예요. 당신들 OBS 직원 아니지 않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는 가처분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약에 사용자들이 다시 전장으로 넘어가서 산별노조 임원이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에 출입 못해 라고 막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이런 활동이 있는 거에, 그런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되고 산별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본 사례에서도 산별노조 임원의 조합 현장 지부나 지휘의 출입권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 종사근로자 노동법 조항을 악용해서 산별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하고 또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산별노조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겠습니다. 악용 우려는 철저히 경계해야 되겠고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조법에 보면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변한 건 없어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여전히 유지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서 단체벽을 체결하면 그건 무효예요.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가 너무 적은 것 같다, 고시에 따라서 좀 더 줄게 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국가가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라는 걸 만들어가서 그 범위 내에서만 노동자가 활동할 수 있지 그걸 뛰어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무효라는 거예요. 사실상 바꾼 게 없습니다. 교섭창구단이라, 이것도 뭐 좀 많은 번들을 한데 바뀐 거 없습니다. 교섭창구단이라 여전히 존치합니다. 그리고 소수노조가 교섭과 쟁의권 박탈되는 거 여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계약된 것 중에 명확한 게 뭐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지금까지 2년이었죠. 이게 3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민주노총 단위노조 위원장님들의 임기는 보통 2년이 많습니다. 근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인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죠? 임기 중에 한 번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위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 임기 중 교섭 한 번 못 해보는데 이런 거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소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결합을 하면 4년 동안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주노조의 교섭권에 굉장히 좀 큰 제약이다라는 거 지적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노동계약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동지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경제지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경제지 신문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도를 한번 보십시오. 2015년 8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뭐냐? 그 경제지 주장은 단협, 노조위원장 임기 미국과 독일처럼 4년 단위로 하자. 이 기사를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7년 전 경총과 경제지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임협은 매년 하죠. 단협은 2년마다 해요. 노조위원장 임기는 2년이에요. 이걸 경총 주장은 매년 그렇게 임금 협상하면 매년 임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다, 사용자. 그러니까 임금 협상 4년마다 한 번 하고 위원장 임기 2년이면은 강성 위원장들이 올 거 아니냐. 위원장 하면 어용노조 하게 한 4년 주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용자의 속셈은 임단협을 4년에서 1년씩 한 번으로 1년에서 4년으로 해서 임금 인상의 범위를 좁히고 위원장의 임기를 오래 보장해서 사용자가 회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을 이미 사용자와 경총 그리고 경제지는 6년 전, 10년 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기 프로젝트의 하나가 이번에 노조법 계약된 단체협약의 2년에서 3년 연장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협약 조항을 이번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사용자 나름대로의 원대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원상복구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요. 특히 이제 소방 공무원이 노조 가입이 허용돼서 우리 공무원 노조가 열심히 조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조 같은 경우에도 교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이제 허용이 됐다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시협약도 비준이 됐다. 그리고 2021년 노조법도 개혁이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동지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 대한민국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했는데요. 이 사진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신문 사진, 판사들 사진이죠. 사르코지 막말의 프랑스 판사들 파업, 판사들이 파업을 해요. 그렇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미국 교사들 파업이에요. 미국 뉴욕주 아니면 LA 같은데 미국 교사들이 파업을 하고 도로를 갖다가 쭉 점거하고 있는 모습. 적게는 한 7,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 미국 교사들처럼 한 1000명이 나와서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이렇게 파업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교원노조법 위반이에요.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교원은 파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일반 교통 방해예요. 차량이 못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집시법 위반이에요. 집회 금지했을 테니까 금지했는데 집회했을 거 아닙니까? 집시법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이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몸싸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몸싸움 하다 보면 경찰 넘어지겠죠. 특수공무 집행방해 치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4개의 죄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줄, 두 줄, 세 줄에 있는 분들은 해고되거나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칭송에 맞지 않는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마음대로 파업하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은 파업을 하면은 집시법, 교원노조법, 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가? 미국 교사 따르고 우리나라 교사 따른가? 같은 지구상에 사는데 그리고 같이 아이르시협약 비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미국은 그나마 아이르시협약도 비준 안 했어요. 협약을 비준 안 한 미국도 이런데 우리 협약을 비준한 이상 우리나라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 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첫 번째 쟁점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해야 돼요. 앞서 이정희 정책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로 원칙에 따라서 그 결세자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로 원칙에 따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람,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사람은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 인플로이가 아니에요. 인플로이어, 고용주한테 고용된 근로자인 인플로이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서의 노동자, 워커입니다. 워커. 그래서 아이로 기준에 의하면 자영업자든 플랫폼 노동자든 특수고용 노동자든 일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노동사건이 향유된다는 게 확고한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 플랫폼 노동자 노동사건 보장 우리 오케이 그것까지 머리로 관념상 이해가 되죠. 근데 아이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영업자도 노동사건이 향유된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이거 우리 관념하고 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둘둘치킨 있지 않습니까? 둘둘치킨. 그럼 이 둘둘치킨 점주는 사장님은 자영업자일 거 아니에요. 이 자영업자 노동조합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맞아요. 왜냐? 둘둘치킨 가맹 점주들도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업주인 둘둘치킨 본사, 가맹 프랜차이즈 본부랑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이로 기준이고 국제노동 기준이고 상식이에요. 즉 정리하면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은 모두 만들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넓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로기준법,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도 확대해야 돼요. 이 두 사진을 보십시오, 동지들. 하나는 공장 노동자인데,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데, 둘 중에 2명 있는데, 한 명은 정규직이고요, 한 명은 하청 노동자예요. 누가 정규직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겠죠. 또한 이쪽을 보시겠습니까? 한 분은 정규직이고요. 여기 현대 CNN 케이블 노동자예요. 한 분은 정규직이고요. 한 분은 파견 노동자예요. 누가 정규직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옷도 똑같죠. 작업법도 똑같죠. 하는 일도 똑같아요. 같이 2인 1조로 돌아다녀요. 근데 한 명은 정규직, 한 명은 파견이에요. 한 명은 100원을 받고 한 명은 50원 내지 70원을 받아요. 이게 과연 우리 헌법상, 우리 노동기본권 원칙상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익의 내부와 고용과 위험을 회피하고 자꾸 외주화주려는 이 현상도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 최근 우리 이 민주노총으로 보면은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 항공기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가 돼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 아시아나케이오, 아시아나 항공기에 이제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해고와 생사효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회사인 아시아나케이오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사인 아시아나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청과 교섭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해결되었던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이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시 복직시킬 사람이 누굽니까? 용역회사가 아니에요. LG그룹이죠. 그렇다면은 나이로 기준은 뭐냐면 이렇듯 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로 원칙입니다. 고용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적인 고용계약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 교섭권이 보장되고 파업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게 아이로 원칙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범위를 넓혀서 교섭과 쟁의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시간 면제와 부당노동행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딱 정해놨어요. 뭐 프로테크루스 침대처럼 그거보다 조금만 나가면 그거 다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사용자 동의는 무효예요. 근데 이걸 한도를 누가 정하냐고 하냐면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해요. 정부가 5명 추천하고요. 근로자들이 5명 추천하고요. 사용자위원이 5명을 추천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아이로 기준은 뭐냐면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하는데 정부가 웬 간섭이냐는 거예요. 노조 전임자, 그러니까 노동자 활동하는 사람 전임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든 말든 그거 정부가 뭔 간섭이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사가 자유롭게 교섭해라. 정부가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라. 이게 확고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들, 그게 분명한 아이로 기준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자, 우리 노동자 전임자한테 임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임금 주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정부가 뭔 권한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를 정해놓고 그거 넘어가면 무효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적 교섭에 마치는 게 아이로 원칙이고 합당하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조합가입 대상 직원이 예컨대 조합원들이 한 1000명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예컨대 A 노조에는 501명이 가입했어요. 이 노조는 뭐예요? 다수노조죠. 다수노조고 교섭 대표 노조예요. 1000명에 501명이면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거잖아요. 이 A 노조 교섭 대표 노조는 교섭권이 있어요. 교섭권이 있다는 거 뭐예요? 단체 교섭할 때 교섭인 8명을 다 A 노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독식하는 거예요. 교섭권이 있어요. 파업할 때 파업 쟁의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A 노조보다 조합원이 단 2명 적은 499명이 가입한 B 노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교섭권 없어요. 교섭인 8명 중에 1명도 못 들어가요. 쟁의권 없어요. 다수노조가 허락해야지만 소수노조의 쟁의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빵프로 기본권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근데 과장이 아니에요.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민주노총에도 있어요. 예컨대 언론노조 산하에 그 KBS 본부가 있습니다. KBS 본부는 우리 조합이죠. 우리 조합. 그리고 언론노조 그 KBS에는 KBS 노동조합이랑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옛날에는 KBS 노조가 다수노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다수노조예요. 그리고 조합원 차이가 그렇게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1, 2년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번 교섭대표 노조가 되면은 다 본인들이 다 교섭대표위원을 차지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냐. 501명보다 단 2명 적은 499명이 있는 비노조가 교섭과 쟁의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교섭 방식을 채택한다는 거예요.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어용노조가 다수노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죠. 단일화해서 어용노조와만 합의하고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죠. 근데 만약에 민주노조가 다수노조예요. 그럼 교섭창구 단일화 안 하죠. 개별 교섭하죠. 개별 교섭을 통해서 어용노조를 우대하죠. 정리하면 현재와 같이 사용자가 교섭 방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어용노조 육성 방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권도 보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동지를 보시면 오른쪽 보면 파업기간 평균 열차 운행률 한번 보십시오. 첫째 주가 90.4%예요. 둘째 주가 85.6%예요. 셋째 주가 76%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노조법에 보면은 철도나 지하철과 같은 것을 이른바 필수 공익 사업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 인원이 항상 있어야 돼요.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필수 유지 업무 비율을 엄청나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해도 첫째 주 운행률이 90.4%예요. 대체 인력도 투입할 수 있거든요. 둘째 주는 85.6%예요. 셋째 주 3주간 파업했는데 철도는 76%가 운행돼요. 파업권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ILO는 이렇게 물론 필수 공익 사업이라는 공익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파업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는 조화돼야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아예 그냥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필수 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상권을 협의화하고 왜곡시키고 완전히 짓밟는 형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ILO가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필수 공익 사업장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유지 업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노조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 공무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한번 과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한번 동지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하고 이제 법으로 싸워나가는 변호사이죠. 근데 제가 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노동법이 과연 노동법이 맞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동법은 노동자 2명 중 1명한테 적용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전혀 대부분 적용이 안 돼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냐? 358만, 360만 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나 KO나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원청 사장 못 만나잖아요. 이런 간접 고용 하청 파견 노동자 몇 명이냐? 346만 명이에요.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 활동도 제약되지만 근로기준법도 대부분 적용이 안 돼요. 그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 몇 명이냐? 220만 명.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최소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한 1,800만 명 잡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합해볼게요. 350, 346만, 220만 합해보면 몇 만이냐? 926만이에요. 926만 명. 몇 프로냐? 49.8%예요. 49.8%.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밖에 나가서 돌 던져서 맞는 사람 2명 중 1명은 노동법을 적용 못 받는 거예요. 즉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돼요. 그렇지만 미조직, 비정규직, 플랫폼, 특고, 5인 미만 영세사업 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정말 노동법이 필요한 사람들 누굽니까?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은 그나마 단체협약이 있잖아요.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든든한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미조직, 영세기업, 미조직, 플랫폼, 특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조합도 없잖아요. 여긴 정말 노동법이 먼저 적용돼야 되는데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동지들도 그런 고민에 같이 한번 빠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민낯이 있어요. 동지들 한번 보시면은 그냥 글씨로만 볼게요. 코로나19 직전에 이 작년이죠. 작년 2월 달이 코로나19 직전이었어요. 근데 9월 달이 이제 한참 좀 기승을 빌었죠. 그때 취업자 수가 74만 명이 감소했어요. 74만 명. 기억해 주십시오. 74만 명. 근데 이게 어느 숫자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5만 명이 해직됐어요. 그거의 2.5배예요. 2.5배. 그리고 98년 외환위기 IMF 때의 절반 수준이에요. IMF 때 절반. IMF 때는 한 150만 명 해고됐으니까 그거의 절반만큼 해고됐어요. 근데 동지들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작년에 IMF 때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해고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발생 안 했죠. 조용했죠. 작년에 코로나19로 막 시끄러웠지만 정말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못 살겠다 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명을 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쭉 삼각형으로 쭉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냐? 임시직, 단기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분들이 해고된 거예요.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 정규직도 우리도 많이 해고됐지만 우리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74만 명이 해고됐어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될 게 우리 민주노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준 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반성하고 사과드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겠다라고 우리 민주노총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당돌하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고민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5인 미만은 10인 미만의 존재인가 이거 한번 우리 동지들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노동자를 하시면 일주일에 한 120시간 일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고 계시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한 400만 돼요. 360만에서 400만.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주 52시간 적용 안 돼요. 주 80시간을 일하든 주 120시간을 일하든 마음대로 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초과 근로 수당 없어요.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시켜도 낮과 똑같은 금액만 주면 돼요. 연차는 무슨 연차입니까? 연차 수당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도 못 가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노동자가 4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지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죽어요. 근데 거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제정됐지 않습니까? 예컨대 성탄절이 일요일이면 월요일날 쉬잖아요. 이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0시간 일하면 우리가 막 광분했잖아요. 와, 노동탄압이다. 근데 냉정하게 반하면 이미 400만 명은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연장 수정도 없이.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점들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한 한겨레 만평인데요. 이게 우리 사회를 좀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프면 쉴 수 없기 때문에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는데 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 봤더니 정규직은 98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주는 120명이 있고 일용직은 2,588명이 있고 계약직은 984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아파도 쉴 수 있습니까? 예컨대 사장님 저 아프니까 내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장이 계속 쉬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화이자나 무슨 마스트라나 바이러스 백신도 중요하지만 사회 불평등 백신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해서 정말로 노동법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노동기본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이러스 백신 플러스 코로나19 사회불평등 백신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아이런 심야박 비준에 따른 노동법의 완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 총파업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지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